포천의 한 전원주택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가족 간의 숨막히는 두뇌 게임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건강을 걱정한다며 시어머니를 시골로 모신 며느리, 하지만 그 뒤에는 치밀하게 계획된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73 할머니가 며느리의 함정에 맞서 벌인 역대급 연기 대결과 그 놀라운 반전의 결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늦가을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작은 투룸 원룸에서 서인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연습을 시작했어. 73세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은 인화의 손에는 오래된 나비 머리핀이 들려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40년 만에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때만 해도 인화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난 뷰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면 학원 문을 열고 젊은 제자들에게 커팅 기법을 가르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남편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이제 아들한테 의지하셔야죠 라고 말할 때마다 인화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이 조금씩 지워져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 후 3년이 흘렀습니다. 인화는 학원을 정리하고 동네 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 머리를 다듬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위질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인화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복지센터에서 돌아온 인화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허브차 향기를 맡았습니다. 며느리 박세라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세라는 언제나 그랬듯 단정한 회색 가디건을 입고 정중한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심리 상담사로 일하는 세라는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를 유지했어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을 정도였죠. 세라야, 언제 왔니? 진우는 어디 있고? 회사 일로 급한 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 드릴 차를 우려왔어요. 세라가 건넨 찻잔을 받아든 인화는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캐모마일 차였는데 이상하게 끝맛이 쌉쌀했어요. 미세한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이 차 새로 산 거야? 네, 몸에 좋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어떠세요?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세라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지내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특히 밤에는 무섭기도 하시고. 세라의 말에 인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근 들어 세라가 자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현했어요. 처음엔 며느리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따라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살아본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니.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깜빡깜빡 하시는 일은 없으세요? 순간 인화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세라의 시선이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세라가 돌아간 후 인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허브차의 쓴맛, 세라의 질문들, 그리고 자신의 손떨림까지.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 잎들이 노란빛을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화는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여보, 사람은 가을이 되면 잎처럼 떨어져야 하는 걸까? 그때는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도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화는 베개맛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간간히 적어온 일기였습니다. 오늘 날짜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 세라가 차를 끓여줬다. 끝맛이 쓸었다. 우연일까? 짧은 문장이었지만 인화에게는 중요한 기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걸 기억해 두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주일 후 세라는 다시 인화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우도 함께였어요. 하지만 진우는 현관 앞 차 안에서 통화를 하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라는 평소보다 더욱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화면에는 예쁜 전원주택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우 오빠 회사에서 워크샵용으로 빌린 포천 펜션이 있는데요. 당분간 비어 있다고 해요. 어머니께서 거기서 요양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인화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얀 외벽에 깔끔한 주택과 넓은 마당,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참 평화로워 보였어요. 공기도 좋고 무엇보다 조용해서 어머니께 딱 맞을 것 같아요. 서울은 너무 답답하시잖아요. 세라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연남동 원룸은 실제로 좁았고 최근 들어 옆집 공사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많았어요. 얼마나 멀어? 차로 1시간 정도예요.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 테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인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복지센터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세라는 이미 다 생각해뒀다며 포천에도 비슷한 봉사 기회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인화의 대답에 세라는 환하게 웃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했던 답변인 것처럼 말이죠. 이틀 후 이사 당일이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전화를 붙들고 있었고 실질적인 이사 준비는 모두 세라가 도맡았어요. 인화의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정리하면서 세라는 유독 인화의 약통과 영양제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영양제들은 언제부터 드셨어요? 한 6개월 됐나? 무릎이 아파서 먹기 시작했지.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통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새 약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맞는 새로운 영양제를 준비해 왔어요. 이제부터 이걸로 드시면 돼요. 노란색 알약이 들어있는 투명한 통이었어요. 라벨에는 종합영양제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조사나 성분 표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인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시를 벗어날수록 공기가 맑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커져갔어요. 진우야, 회사 일이 많이 힘들구나. 뒷자리에서 인화가 물으니 진우는 룸미러로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네, 요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진우는 대답을 망설였고 세라가 대신 입을 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포천의 전원주택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2층 구조의 마당도 넓고 뒤편으로는 작은 텃밭까지 있었어요. 세라는 미리 와서 청소를 해뒀는지 집안이 말끔했습니다. 냉장고에 일주일치 식사를 준비해뒀어요. 모두 어머니 입맛에 맞게 간을 맞췄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로 반찬통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각각에는 날짜별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점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세라는 주방 선반에 노란 알약이 든 통을 놓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영양제는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드시면 돼요. 꼭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때 인화의 시선이 거실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편에서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공기청정기나 가습기의 전원 표시 등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저건 뭐야? 인화의 질문에 세라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건 보안 시스템이에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설치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요. 보안 시스템? 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저희한테 알림이 와요. 안전을 위해서예요.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보안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세라와 진우는 서울로 돌아갔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 집은 생각보다 적막했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없었지만 대신 알 수 없는 정적이 더 무서웠어요. 인화는 냉장고에서 월요일 저녁 라벨이 붙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이었는데 평소 좋아하는 맛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라가 준 노란 알약을 손에 들었습니다.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일반적인 종합 영양제와는 색깔이 달랐어요. 더 진한 노란색이었고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인화는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과 함께 삼키는 순간 목구멍에서 쓴맛이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마셨던 허브차와 똑같은 쓴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화는 유난히 깊게 잠들었어요. 평소라면 밤중에 한두 번은 깨는데 아침까지 꿈도 꾸지 않고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어요.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자 시원한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인화의 마음은 그리 개운하지 않았어요. 책장 뒤편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포천에서 사흘째 되는 날 인화는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평소 같으면 새벽 6시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데 8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뜰 수 있었어요. 이상하네. 인화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부어 보였고 눈가에 다크서클도 생겼어요. 세라가 준비해둔 식사를 하고 노란 알약을 먹은 후에는 더욱 나른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인화는 문득 의심이 들었어요. 세라가 준비한 반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평소 자신이 만드는 미역국과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더 탁하고 바닥에 뭔가 가루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인화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맑아야 할 국물에 미세한 초록빛 가루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뭘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인화는 부엌 서랍을 뒤져서 채를 찾았습니다. 국물을 채에 걸러내자 바닥에 초록색 가루가 남았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혀끝에 대보니 쓴맛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뭔가 넣은 거야. 인화는 다른 반찬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시금치 나물에도 콩나물 무침에도 비슷한 초록색 가루가 발견됐어요. 특히 나물류에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보기로 했어요. 세라가 미리 준비해뒀다는 것들이 과연 모두 선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커졌거든요. 서재로 사용되고 있는 작은 방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장의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관련 서류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성년후 견제도 안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방법, 공증 절차 안내 같은 제목의 프린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년후 견제 관련 서류가 특히 많았어요. 인화는 안내서를 펼쳐보며 읽어봤습니다.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성인을 위해 가족이나 전문가가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담당하는 제도라고 적혀 있었어요.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더 놀라운 건 서류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였습니다. 세라의 필체로 인지검사 병원 리스트, 공증사무소 연락처, 후견 신청 절차 등이 적혀 있었어요. 인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포천 이사, 건강관리라는 명목의 음식과 약, 그리고 이 서류들까지.
설마. 인화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조카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은 외가 조카로 현재 29살의 회계사였어요. 어릴 때부터 인화를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성격도 꼼꼼하고 의리가 있어서 믿을만 했습니다. 재혁아, 이모 말 좀 들어봐. 네, 이모. 무슨 일이세요? 인화는 최대한 차분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세라의 허브차부터 시작해서 포천 이사, 이상한 음식과 약, 그리고 방금 발견한 서류들까지 말이죠. 재혁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모, 그거 정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성년 후 견제는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법정에서 인정되면 재산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 돈을 내가 못 쓴다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일단 후견이 개시되면 취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인화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혁아, 이모가 뭘 해야 할까? 우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이모가 의심하시는 음식이나 약을 샘플로 보관하시고 모든 일을 일기로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절대로 들키면 안 돼요. 그날 저녁 인화는 세라가 준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작은 통에 조금씩 보관했습니다. 노란 알약도 삼키는 척하고 화장지에 싸서 숨겨뒀어요. 밤이 깊어가며 인화는 일기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3일째. 미역국에서 초록색 가루 발견. 모든 반찬에 섞여 있음. 서재에서 성년 후 견제 서류 발견. 세라의 필체로 된 메모들. 재혁에게 연락함. 그리고 문득 지난주 세라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어머니, 혹시 인지검사 받아보셨어요? 그때는 단순한 건강 염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전혀 다른 의도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인화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내 이름을 지켜야겠어. 인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아오면서 지켜온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의지, 자신의 선택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이었지만 인화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실 구석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불빛이 보안용이 아니라 감시용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인화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되겠다고 말이죠. 세라가 벌인 게임에 맞서서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써야 했어요. 세라가 자신을 속이려 한다면 인화도 맞서서 연기를 해보기로 한 거죠. 우선 노란 알약을 먹는 척하면서 화장지에 싸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세라가 준비한 음식들도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대신 냉장고 구석에 있던 달걀과 김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어요. 신기한 건 약을 먹지 않고 이상한 음식을 피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거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전 내내 멍했던 머리가 맑아졌어요. 역시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었구나. 인화는 작은 공책을 꺼내 실험 일지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과학자가 된 기분으로 자신의 상태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약 복용 안함 이상 음식 섭취 안함 머리 맑음, 몸 가벼움. 오후 2시쯤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인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기를 시작했어요. 세라야 이상해.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세라의 목소리에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프다기보다는 머리가 좀 흐릿하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어. 걱정되네요. 내일 한번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인화는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전 시작함. 내일 세라 온다. 준비 부탁함. 재혁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이해했습니다. 이모 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겠어요. 절대 들키지 마세요. 이튿날 아침 세라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손에는 새로운 약통과 더 많은 반찬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네요. 그래? 나도 몸이 좀 이상해. 인화는 일부러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세라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이 영양제는 더 좋은 걸로 바꿔왔어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5번 드셔야 해요. 새로운 약통에는 이전 것보다 더 진한 노란색의 알약이 들어있었어요. 냄새도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들도 어머니 영양 상태에 맞춰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세라는 냉장고에 반찬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어요. 인화는 세라의 손끝을 유심히 봤는데 손톱 사이에 미세한 초록색 가루가 묻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야, 고마워. 그런데 이 약은 어디서 구한 거야? 아는 의사 선생님께 어머니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특별히 처방해 주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처방약이라면 라벨에 병원명과 의사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약통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세라가 돌아간 후 인화는 재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재혁은 이미 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모, 지금 갈게요. 10분 후 재혁이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재혁은 여전히 믿음직했어요.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침착하게 대응하시다니. 나도 놀라.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 재혁은 가져온 작은 카메라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초소형 카메라예요. 세라 씨가 음식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찍어야 해요. 카메라는 동전만한 크기였어요. 재혁이 냉장고 위쪽 모서리에 교묘하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세라 씨가 가져온 음식들과 약을 좀 줄 수 있어요? 성분 분석을 의뢰해 보려고요. 인화는 숨겨뒀던 샘플들을 재혁에게 건넸어요. 작은 비닐봉지에 든 초록색 가루와 노란 알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 정말로 기억력이나 판단력에는 문제 없으시죠? 물론이야.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정신이 맑아. 재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혹시 공식적으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인화는 재혁과 함께 포천시 보건소로 향했어요. 거기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지를 잘 보관해 두세요.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인화는 세라가 가져온 저녁을 먹는 척하면서 대부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기를 적었어요. 둘째 날 세라가 더 강한 약을 가져옴. 손톱에 초록색 가루. 재혁이 카메라 설치함. 보건소에서 인지능력 검사 마이너스 정상. 그날 밤 인화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기가 시작이야. 내일부터는 세라 앞에서 더욱 그럴듯한 치매 증상을 보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들킬 수 있으니 적당히 해야 했습니다. 인화는 어린 시절 동네 극단에서 활동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 배운 연기 기술이 지금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맑은 밤하늘이었지만 인화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재산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연기든 해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세라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었고 표정에는 묘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약도 먹었나? 인화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연습한 연기였어요. 어머니,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왔어요. 세라는 소파에 앉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지셨잖아요. 만약에 은행 일이나 병원 일을 보실 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런가? 나 괜찮은데. 어제도 진우 오빠한테 전화하셨는데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인화는 어제 진우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세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대신 제가 은행이나 병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위임장을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인화는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순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위임장? 그게 뭐야? 어머니가 저한테 은행 일 좀 대신해줘 하고 허락해 주시는 서류예요. 복잡한 일들을 제가 처리할 수 있게요. 세라는 이미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포괄위임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이걸 공증사무소에서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인화는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이 위임장에 도장을 찍으면 인화의 모든 재산 관리권이 세라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였죠. 오늘 시간 되시면 공증사무소에 같이 가요. 멀지 않은 데 있어요. 꼭 오늘 해야 해? 빨리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요. 세라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화는 잠시 고민하는 척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가보자. 공증사무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인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재혁을 떠올렸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대로 재혁이 공증사무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 나중에 공증인이 몇 가지 질문할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무슨 질문? 이름이나 주소,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같은 간단한 것들이에요. 세라는 인화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 인지능력 저하를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공증사무소에 도착하자 중년 남성 공증인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오늘 위임장 작성하러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화는 의자에 앉으며 일부러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선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인화입니다. 주소는요? 인화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어요. 포천시. 뭐였지? 세라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포천시 소우릅이에요, 어머니. 아, 맞아. 포천시. 공증인의 표정이 약간 심각해졌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인화는 더욱 당황한 척했습니다. 10월? 아니 9월. 어머니 11월이에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공증인이 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위임자분의 의사 능력에 대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아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위임장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인화가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증인과 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위임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권한을 주는 건가요?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니. 세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인화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장은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제가 원할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공증인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괄 위임장의 경우 거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이 위임받는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리고 한 번 작성되면 취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까지요. 그럼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인화의 말에 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아까 분명히 동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인화는 일부러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어요. 공증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공증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임자분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네요. 세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더 컨디션이 좋을 때요. 공증사무소를 나오며 세라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분명히 집에서는 동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인화는 끝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라는 내내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니 계획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라가 돌아간 후 인화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아, 공증사무소에서 잘 봤지? 네, 이모. 정말 연기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모든 걸 녹음했어요. 재혁은 공증사무소 맞은편 카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고 소형 녹음기로 대화 내용도 모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세라 씨가 공증사무소 나오면서 한 통화 내용이요. 뭐라고 했는데? 후견 신청 일정을 좀 더 당겨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인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임장이 안 되니 이제 아예 성년 후견 신청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았어요. 이모,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이모의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거든요. 인화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공증사무소 사건 이후 3일이 지나자 세라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처럼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정해진 듯한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세라는 평소보다 일찍 나타나서는 가방에서 병원 예약 확인서를 꺼냈습니다. 지인 의사 선생님께 어머니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시네요. 인화는 서류를 받아보았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예약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내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갑자기 왜? 나 괜찮은데. 세라는 의자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걱정돼요. 깜빡하시는 일도 많아지고 며칠 전 공증사무소에서도. 공증사무소? 거기 왜 갔지? 인화는 일부러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어요. 봐요, 이런 식이에요. 어머니께서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세요. 세라의 목소리에는 이제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인화는 재혁에게 긴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재혁아, 내일 서울대병원에 가야 해. 무슨 일이세요? 상황을 설명하자 재혁의 목소리가 심각해졌습니다. 이모, 그거 정말 위험해요. 만약 그 의사가 세라 씨와 짜고 있다면 인지능력 저하 진단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우선 저도 병원에 갈게요. 이모 조카라고 하면서 진료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튿날 아침 세라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인화는 일부러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병원이요, 어머니. 10분 후 다시 물었습니다. 병원? 왜? 세라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검사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도착하자 재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재혁이? 너 왜 여기 있어? 인화는 놀란 척했지만 세라는 더 놀란 표정이었어요. 재혁 씨? 어떻게 여기를? 이모 상태가 걱정돼서요. 혹시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도 될까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상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어떠세요? 좀 피곤해요. 기억력은 어떠신가요? 깜빡하시는 일이 있나요? 인화는 세라를 슬쩍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끔. 의사는 간단한 인지검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화가 너무 정확하게 답하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5일이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93, 86, 79.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하자 의사는 세라를 바라봤어요. 세라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평소에는 정말 심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어제 일도 기억 못하시고. 그때 재혁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세라 씨와 어떤 관계신가요? 관계라니요? 이모 검사를 세라 씨가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세라 씨를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해서요. 의사와 세라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 찰나의 순간에 인화는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환자 가족의 지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검사가 끝난 후 세라는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인화와 재혁을 먼저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모, 뭔가 이상해요. 재혁은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의사 처음부터 이모가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검사를 진행했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10분 후 세라가 나왔을 때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선생님께서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시네요. 무슨 검사? 뇌 MRI하고. 좀 더 정밀한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라는 내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려고 했지만 뒷자리에 앉은 인화에게는 들렸어요.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 검사 결과가 예상과 달라.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포천집에 도착한 후 세라는 더 많은 약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부터는 이 약을 하루에 7번 드세요. 너무 많지 않아? 의사 선생님 처방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인화는 병원에서 어떤 처방전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인화는 갑자기 쓰러진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라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니 이제는 더 극적인 연기가 필요했어요. 저녁 8시쯤 인화는 화장실에서 하고 소리를 지른 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세라가 달려왔어요. 어지러워. 머리가. 인화는 일부러 말을 어눌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세라는 구급차를 불렀고 곧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인화를 검사하는 동안 세라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인지 저하가 심해요. 오늘 아침에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거짓말이었지만 간호사는 차트에 그대로 기록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혈액 검사를 제안한 거예요. 혹시 독성 물질에 노출되셨을 가능성은 없나요? 혈액에서 이상한 수치가 나오는데. 세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독성 물질이라니요?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제역이 미리 제공했던 음식 샘플 덕분이었어요. 의료진이 비슷한 성분을 인화의 혈액에서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분, 혹시 어르신께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걸 가져오실 수 있나요? 세라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영양제만. 아니에요. 갑자기 인화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먹고 있는 건 일반 영양제가 아니에요. 세라가 놀란 눈으로 인화를 바라봤습니다. 제 며느리가 따로 구해준 건데 뭔지 모르겠어요. 의료진의 시선이 세라에게 집중됐어요. 세라의 표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실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인화에게 법원에서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기일 통지서였어요. 세라가 결국 성년후견 신청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역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역은 변호사와 상담하며 대응책을 준비해왔어요. 법정에서 이모의 정신 능력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세라 씨의 조작 행위를 모두 공개해야 하고요. 인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온전한 정신 능력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제여가, 나 떨려. 괜찮아요, 이모.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제역의 가방에는 지난 한 달간 모은 증거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음식에서 채취한 가루 성분 분석서, 세라가 가루를 넣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 공증사무소에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인화의 정상적인 인지능력 검사 결과지까지요. 심판 당일 가정법원의 분위기는 엄숙했습니다. 인화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나타났어요. 남편이 생전에 사준 진주 목걸이를 하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이 또렷한 70대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손녀 다윤이 법정 밖에서 인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도 와 있었는데 그는 내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법정 안에는 판사와 함께 가사조사관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세라는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표정이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피후견인으로 지정될 예정인 서인화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인화는 당당하게 증언대에 섰습니다. 성함과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세요. 서인화, 1952년 3월 14일생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어떻게 되나요? 포천시 소우릅 광릉 수목원로 218번 길 15입니다. 모든 대답이 정확하고 또렷했어요. 판사의 표정이 의아해졌습니다. 신청인 박세라 씨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그때 세라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판사님, 평소에는 정말 심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런 증거가 있나요? 세라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하시는. 하지만 제역이 일어나서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도 증거가 있습니다. 제역은 준비해온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세라가 음식에 초록색 가루를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포천 거주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신청인 박세라 씨가 피후견인의 음식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고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가루의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제역은 서류를 제출했어요. 수면제와 진정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런 약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의식이 몽롱해지고 기억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후견인 서인화 씨의 정상적인 인지능력 검사 결과입니다.
약물 섭취를 중단한 후 받은 검사에서는 연령대 평균 이상의 인지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라가 급하게 변호사와 속삭이더니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 영상은 조작된 것일 수도 있고. 조작이 아닙니다. 인화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지난 한 달간 며느리의 행동을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해왔습니다. 제가 치매에 걸렸다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인화는 자신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기록한 일지입니다. 매일의 상황과 제 상태 변화를 자세히 적어뒀어요.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갈한 글씨로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공증사무소에서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재혁이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세라가 위임장을 강요하는 목소리와 인화가 의심을 표현하는 대화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청인은 피후견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약물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신청인 박세라 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라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건강을 걱정한다면서 수면제를 몰래 넣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세라의 변명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그때 법정 뒤쪽에서 형사복을 입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수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상해미수 혐의로 신청인을 체포하겠습니다. 세라가 경악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형사는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박세라 씨, 사문서 위조 및 상해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세라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진우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인화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세라가 이런 일을 몰랐다고. 인화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빚에 쪼들려서 돈이 필요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내 아내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침묵했니? 인화의 한마디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내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왜 나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니? 왜 내 아내 편만 들었니? 진우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판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신청인 서인아 씨는 충분한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신청은 악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화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법정에서의 그 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4월 중순, 포천의 산골집 마당에 라일락이 만개했어요. 보랏빛 꽃송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인화는 아침 일찍 일어나 라일락 가지를 몇 개 잘라 화병에 꽂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소소한 일상도 누군가의 감시 속에서 해야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현관 쪽에서 다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은 다윤의 바이올린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다윤이 벌써 왔네. 인화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다윤은 작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떨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오신다고 하니까 용기가 나요. 우리 다윤이가 제일 잘할 거야.
인화는 다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다윤에게 줄 선물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할머니가 줄 게 있어. 인화는 방에서 오래된 나비 머리핀을 가져왔어요. 남편이 사준 그 머리핀이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끼던 건데 이제 다윤이가 가져. 정말요? 이거 너무 예뻐요. 다윤은 나비 머리핀을 받아들고는 인화에게 안겼어요. 할머니는 저의 봄이에요. 내가 내 봄이라고. 네.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봄이 왔잖아요. 다윤의 순수한 말에 인화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말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열린 바이올린 발표회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진행됐어요. 인화는 3개월 전부터 이곳에서 정식으로 미용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해서 지금은 일주일에 3번이나 나가고 있어요. 인화 선생님, 오늘도 이쁘게 해주세요. 할머니, 머리가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르신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인화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삼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발표회가 시작되자 다윤이 무대에 올라섰어요. 작은 체구에 비해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곡은 봄이었어요. 다윤의 바이올린 소리가 복지센터 안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인화는 객석에서 다윤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세라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상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집행유예를 기대했지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세라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회사도 정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화와는 아직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다윤의 연주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화도 힘껏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어떠셨어요? 최고였어, 우리 다윤이. 발표회가 끝난 후 인화는 다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려고 했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다윤이 놀라며 뛰어갔어요. 진우였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인화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 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뭐 하러 왔니? 인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드리려고요. 진우는 봉투를 꺼냈어요. 편지였습니다. 편지? 네.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리기엔 부족해서 제 마음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인화는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다윤아, 아빠랑 잠깐 이야기 좀 해. 네, 할머니. 다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인화와 진우는 마당 벤치에 앉았어요. 라일락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엇이 미안하다는 거니? 모든 게요. 세라의 말만 믿고 어머니를 의심한 것,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침묵했던 것. 인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진우야, 나는 내가 세라와 한편이었다는 게 가장 아팠어. 어머니. 내가 너를 낳고 기르면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들로 키웠나 싶었지.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는 건 변명이고 결국 나는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 맞아. 인화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인화가 편지 봉투를 열어봤어요. 진우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윤이는 어머니의 손녀입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다윤이까지 할머니를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머니의 의사를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끔이라도 다윤이는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인화는 진우를 바라봤어요.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첫째, 앞으로 내 재산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마라. 네. 둘째, 다윤이의 양육권은 너에게 있지만 내가 다윤이를 만나는 것을 막지 마라. 당연합니다. 셋째, 세라가 감옥에서 나와도 내 앞에는 나타나지 않게 해라. 약속드립니다. 인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는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전처럼 신뢰하지도 않을 거야. 이해합니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조건부 용서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진우는 다윤과 함께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인화는 라일락 화분 앞에 앉아서 꽃향기를 맡았습니다. 여보, 내가 해냈어. 인화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가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손녀는 잘 키우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라일락 꽃잎들을 흩날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인화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로 이 일기를 마친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나는 내 이름을 지켜냈고 내 존재를 증명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은 어김없이 온다. 인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3의 나이에 다시 찾은 자유,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었어요. 라일락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인화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